지금이야말로 엄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지금이야말로? 시기야. 그게 뭐냐면 거의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아 진짜? 그래가지고 뭔가 그 파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없어? 음식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다단계네? 다단계야 다단계. 그럼 그렇다면 누가 되는가? 아베보다도 우파라고 볼 수도 있고. 아 그래?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제 옆에는 화제의 인물 우리 유튜브의 화제의 인물 정도야? 저희 조회수로 사람을 평가하니까요. 나도 그러니까 그 댓글을 좀 간간히 봤는데 네, 댓글이요? 상처받는데 아니 호의적으로 평가해주는 분도 많고 네네. 심지어 메일도 몇 돈 받았는데 메일을 받았다고요? 기자분이 보낸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 기자분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본인은 제 좀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대학생 때부터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런 미디어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한국에서 좀 일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까지 받았어. 근데 사실 나도 좀 한국에 있으면서 TV나 라디오 그래도 뭐 여태까지 뭐 꽤 많이 나왔는데 한국에 오래 있으셨잖아요. 근데 일단 받는 질문부터가 이상해. 들으려고 하는 그 뭐 자세라고 해야 될까? 본인들도 편향돼 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정도로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답을 갖고 접근한다든지. 그렇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만큼 네. 일본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역설적이네. 그러니까 학자들이 사실 일본에 대해서 뭐 정말 잘 아는 학자들은 많단 말이야. 많죠. 많은데 맞아. 근데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얘기를 듣기가 사실 힘든 것도 사실.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이 내용은 절대로 반서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다. 뭐 이런 거 쓰는 분도 있었는데. 엄청 많았지.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뭐 내가 그렇게 특이한 얘기를 했나? 특이한 얘기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런 거?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한 것 뿐인데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근데 그런 반응 나온다는 거 보니까 여기서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더라. 이번에도 이제 형 좀 다시 나와줘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왔죠. 야 이거 주제 내가 정해도 돼? 이러면서 아주 뜨겁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무슨 얘기를 오늘 갖고 온 겁니까? 이 지금 자민당이 좀 난리야. 뭐야? 얘가 지금이야말로 일본 전체에 엄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지금이야말로? 시기야. 그게 뭐냐면 지난번 방송에서 뭐 얘기했잖아. 아베가 죽은 다음에 구심점을 잃었다. 구심점을 잃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그 아베파가 그 비자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거의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아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게다가 뭐 검찰이 보통이 아닌 거야. 얘가 뭐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사실 자민당은 망가질 때는 되게 심하게 망가지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리크루트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공한 어떤 기업가가 자기가 좀 그룹 회사를 차리면서 아직 그 저기 산장하지 않은 주식을 풀었어. 그냥 산장되면 엄청나게 가격이 뛰잖아. 그렇죠. 그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거는 누가 줬는지도 확실하고 그 대가성이 있다는 거는 뭐 너무나도 분명하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자민당은 엄청나게 민심을 잃어가지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정권을 잃게 되는 거지. 근데 하여튼 그 리크루터 사건 이후에 좀 법도 개정해가지고 그때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일단 돈은 어쨌든 필요하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돈을 모으는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는 국민의 세금을 국회의원의 그 사람 수에 그 비례해서 분배를 하고 일단 그거를 기본적인 그 정당 활동의 그 자원으로 뭐 사용하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전체 기부를 모으는 경우에는 기업한테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기업이 기부를 한다면은 그거는 그 정당이거나 아니면은 파벌이 된 파벌. 사실상 그 파벌이라기보다 파벌을 가지고 있는 그
전치 그 단체지. 단체. 일단 돈을 직접 받는 식으로는 굉장히 제한이 있어. 근데 이번에 드러난 사건이 어떤 거냐면은 뭔가 그 파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후원의 뭐 파티? 그 모임 같은 거. 근데 그때 파티에 참가하기 위한 파티콘이라는 거. 티켓? 그러니까 티켓을 파는데 이 티켓이 하나에 2만 원 정도 하는 게 일단 그런 선으로 좀 거래가 2만 되는데 원? 2만 원. 엄청 비싼 건 아니잖아요. 엄청 비싼 건 아닌데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로 막 때로 막 그렇지. 통으로 사는구나. 그렇지. 뭐 100장, 200장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파티라는 게 말이 파티지. 자민당의 그 파티권 사는 사람들은 사실 파티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는 좀 그래도 인맥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다. 막 이런 표시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파티니까 뭔가 음식이라도 준비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 음식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상 2만 원 중에 10% 정도가 경비지 나머지 그 10%는 그냥 그대로 남아드는 그런 게 있는 데다가 처음부터 아무도 참가를 못하는 시간대에 파티를 연다고 해가지고 그런데도 사는 사람은 사. 왜냐면 이게 파티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아침 뭐 새벽 4시부터 그렇게 심하지 너무 않지만 심하고 뭐. 그러니까 병일이 낮 시간에 한다든가 이런 거지. 오후 한 2시부터 4시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무도 참가를 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참가는 시키는데 잠깐이야 잠깐. 일본에서 대신인데 자기 부처에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참가자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실제로는 아무도 안 하는데 파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시정사실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돈을 기록을 해가지고 채취를 하면 불법은 아니야. 불법은 아닌데 웃긴 거는 자 각각 그 의원들한테 할당을 시켰대. 그러니까 너는 예를 들어서 몇 천 장 팔아야 돼. 이래가지고 다단계네? 다단계거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 대리점이 휴대폰 그러니까 공짜로 팔면서 가맹점 나중에 돈 받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일단 이 할당된 양은 반드시 클리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못하는 의원들은 자기 돈으로 메꿔가지고 내기도 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잘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할당량보다도 많이 팔잖아. 그렇겠지. 그러니까 2,000장 팔아야 되는데 나는 3,000장, 4,000장 팔았다. 그러면은 남은 부분이 있잖아. 파벌이 그러니까 그 정치 단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돌려준 거야. 뭐야? 근데 그거를 기록도 안 했어. 그건 정말 부정부패잖아. 부정부패지. 근데 게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로 치면은 그러니까 회계상 물건 팔았는데 안 팔린 게 없는 것처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굉장히 아주 단순한 달세고나 뭐 이런 수법이잖아. 실적 좋으면 이제 뒷돈으로 통장에 몇백씩 현찰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근데 그거를 20년 정도 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20년? 지금 나타났고. 그럼 2000년대 초반부터? 그렇지. 근데 그리고 또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일본의 그 세습 정치인이 되게 많잖아. 혼자 신났어. 좋아요. 오늘 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세습 정치인 많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아베 같은 경우에 3세대인데 어마어마하게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왜 그런 사람도 단순시키냐 이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하나의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 장인 정신. 장인 정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그 도교대를 졸업했는데 본가가 우동집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집에 돌아와서 우동을 하는 거야? 아버지의 그 가업을 계속 해가지고 자기도 뭐 우동 가게 뭐 이런 얘기가 있다던가 막 이런 얘기가 좀 한국에서 소개가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얘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세대에 걸쳐서 계속 뭔가를 이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좀 가지는 거야. 정치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 굉장히 좋은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취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동집을 가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존중, 그러니까 존경심 같은 거 가지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정치인에 대해서는 자기 가문이 그렇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정치인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어. 근데 게다가 그런 가문은 당연히 돈이 있지.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꼭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데 정치인 하겠다는 거는 이건 돈 때문이 아니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런 좋은 가문에서 나온 정치인들은 비리는 별로 저지르지 않을 거다. 깨달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자민당 의원들이 또 뭐 이런 뒤에서는 또 돈을 계속 가로채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해왔었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이거는 파급력이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파벌이 있다라는 얘기는 한국에서도 그게 많이 소개가 되는 얘기잖아요. 일본의 정치. 그거 뭐 항상 듣는 얘기죠. 근데 파벌이라는 뭐 명칭 자체도 좀 뭔가 좀 냄새 나잖아. 좋은 느낌이 아니지. 이 문제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민당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민당이 그 소위 말하는 그 55년 체제라는 걸로 생긴 그렇죠. 정당이야. 그때 왜 그 자민당이 생겼냐면 진보 계열. 일본에서는 그때가 혁신이라고 합니다. 혁신 세력이 그 합단해가지고 하나에 뭉쳤어. 굉장히 그게 그 보수 진영한테는 위협이 된 거야. 근데 게다가 그 당시는 그러니까 1950년대에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활발해지고 같은 그렇죠. 그런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에 합쳐야 된다. 보수대연합. 그렇지. 보수대연합.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자유당하고 일본 민주당이라는 두 정당이 합쳐지면서 또 자유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줄여서 자민당이 된 그렇지. 거죠.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이런 얘기 많잖아. 그러니까 은행이 하나의 은행으로 통합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쪽 은행 출신인지 이게 그 회사 안에서 계파 싸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 내부적으로 그 조직원들이 합치려고 하지가 않지.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아까 그 리크루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나름 여러 가지 그 정치 개혁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까지. 하나가 중의원 선거. 중의원이 중요하니까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중의원 선거에서는 그 전까지는 증선거구제였는데 맞아. 일본은 중선거구제. 예, 그래 그거를 소선거구제로 바꿨어. 우리나라처럼 바꿨네? 그렇지. 근데 그것도 목적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의도는 하나는 이거였어. 증선거구에서는 복수의 당선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민당도 자민당 내에서 후보가 몇몇 나오는 거야. 자민당 내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자민당 내에서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같은 선거구 내에서 파벌 간의 싸움이 되잖아. 그러면은 무한 경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안 써도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선거구 제도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의 그 의도였어. 자민당 내의 경쟁을 좀 줄이자. 그렇지. 또 하나는 소선거구 제도는 한 명만 이기고 나머지는 딱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살벌하지. 살벌하지. 근데 살벌한데 그런데 확실하게 민심이 돌아섰을 때는 여당도 금방 정권을 잃게 되는 거고. 효과 크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굉장히 이루어지기 쉽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사실 파벌이라는 게 굉장히 약화가 됐어.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그렇지. 왜냐하면 그 전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그 싸우기가 힘드니까 파벌에 응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런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파벌이 약해지면서 비주류파였던 아베파, 현재 아베파가 약진하게 된 계기가 된 거야. 그 고이즈미 수상에 나왔잖아. 네네. 고이즈미가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포퓰리스트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자민당을 파괴시킨다 이 얘기야. 자민당 당수가. 근데 그 얘기에 국민들이 넘어간 이유가 고이즈미가 비주류파였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민당 망가뜨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민당의 주류파를 망가뜨린다는 얘기였던 거지. 기성 질서 주지입니다. 그리고 고이즈미가 굉장히 무서운 것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의전 민영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그 개혁의 중심을 내세웠었는데 사실 의정국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은행 역할도 하고 그 보험 역할도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큰 존재인 거야. 게다가 이게 그 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큰 기득권 단체는 하나의 그런 뭐랄까 정치적으로도 자민당 지탱하는 세력이기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이권을 받고 있는 자민당 사람들은 그 의원들은 오히려 거꾸로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돼, 민영화하면 안 돼 이렇게 할 거잖아. 근데 그때 고이즈미가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청에서 딱 떨어뜨리고 그뿐만 아니라 무소속으로 그 선거에 나가더라도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대립 후보를 다 내세운다 이렇게까지 했어. 그러니까 각 선거구에 내 말 안 듣는 그 원래 자민당 의원이 선거에 나가면은 그 사람이 질 수도 있을 만큼
그 지면도가 있는 정치인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뉴스캐스터였다든가 그래서 선거에서 엄청나게 이기고 고이즈미는 완전히 피바 뭐 일으켰지 그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자민당은 그때 되살아났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자민당이라는 조직의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그 세력 변화가 일어난 거야. 지금에 이르는 아베파는 그 고이즈미가 에서 계속 이어진 거기 때문에 고이즈미 후계자가 아베잖아요. 근데 같은 계파예요. 같은 계파. 그래가지고 아베도 똑같이 이 소선거구 제도를 그런 식으로 이용한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선거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비리치르파였던 아베파가 갑자기 주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일단 세력상으로 자기네들이 세력을 확대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계파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파벌은 어느 정도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어느 정도 사상이 좀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 좀 그런데 아베파는 일단 사람 수를 누리는 인원을 누리는 게 우리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우리 말을 들어야 돼.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렇게 무리하게 확대를 하는데 다 돈으로 하네?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아베파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을 의원들이 30명을 훌쩍 넘을 걸로 지금 얘기가 30명이 넘는다? 얘기가 돼 있는데 적어도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이. 근데 그 층에서 10명 정도는 그 비리의 액수가 드러난 것만으로도 1000만 원을 넘고.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1억 정도지, 1억 정도. 1인당? 응. 근데 사실 근데 그거는 잡아낸 게 그런 거지. 사실 안 보이는 데서 훨씬 많을 텐데. 큰 사건이구나 이게. 근데 아무튼 검찰이 어디까지 갈 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으로 갈 건가? 정말 엄격한 기준으로 한다면은 자민당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남지도 않을 수 있는 그렇게 기대하는 분위기야 뭐, 얼굴이요. 있는 정도인 거야. 본인 나라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여파가?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뭐 아베파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 그 정도로? 아베파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아베파가 지금 후계자도 없는 상황이잖아. 뭐 기시다는 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 자, 그러면 그렇다면 누가 되는가? 가장 유력한 거는 이시바 시게루라는 정치인이 있어. 이시바 시게루. 이시바 시게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특히 자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다음 수상으로 그 첫 번째로 그 꼽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국회의원들 자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는데 국민적인 인기는 뭐 최고인 거야. 그 이시바라는 사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시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아베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야. 근데 문제는 사상적인 부분에서는 어떤가? 그게 걱정되는 거지. 사상적인 부분은 어떤가? 특히 국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베보다도 우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베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아베가 극우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그렇죠. 보수적인 사람이지. 근데 아베가 극우라는 게 진짜로 극우인가 하면 참 의심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자기가 살아남을 길을 그쪽으로 잡아보려 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로는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자빠가 약해진 다음에는 찾아가지고 얘네들은 뭐 매국노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되게 우파적인 사람들을 관심을 얻을 수 있잖아. 이시바는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얘기가 되게 밝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나도 이해하면서는 내가 좀 무리지는데. 그러니까 일단 현재 정리해 보자면 그 소위 말하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었던 아베와 아베 계열이 정치자금 문제로 완전히 외통이 몰렸고 이거로 인한 여파가 앞으로 굉장히 일본 정계에 큰 파장을 미칠 건 분명하다. 기시다 내각도 계속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 와중에 자민당 내에서의 새로운 재조정이 있을 텐데 훨씬 더 신념에 찬 보수적인 정파와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 이 현재적인 입장 아니고요?
좀 알겠습니다. 마무리 일단 지죠. 난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해 본 적 처음이네.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일본의 굉장히 큰 변화, 급박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모쪼록 좀 일본이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갔으면 좋겠고 옆 나라 얘기지만 너무 잘 몰라서 진짜 이런 얘기도 낯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 보면서 일본 내에서의 변화들이 있고 또 그 변화가 우리나라랑 좀 다른 구조로 흘러간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찌됐건 뭐 이게 진보냐 보수냐 뭐 이렇게 약간 뭐 민족이냐 뭐 테마가 좀 정확한데 그 틀로 자꾸 이제 일본 역사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일본도 저렇게 되겠지. 이게 항상 다른 거죠, 그렇죠? 사실 틀은 뭐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런 얘기를 나중에 또 언제 기회 되면 그 틀에 대한 또 얘기를 나눠보는 또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걸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